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버블헤드 프로모션이 있었던 경우와 이제 없었던 경우를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관찰하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버블헤드 프로모션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 이거 지금 우리는 뭐 야구 경기만 보고 있는데 뭐 다양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블헤드 프로모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모션이겠죠. 뭐 행사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 이렇게 데이터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래서 프로모션이 있었던 경우에 관중 숫자, 우리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attend라고 하는 변수로 표현을 했고요. 없었던 경우에 관중 숫자예요. 지금 세로축에 우리가 관중 수를 표시를 하고 attend죠. 그다음에 이제 가로축에는 버블헤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프로모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모션은 있었는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바이너리 변수란 말이에요.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이제 바이너리 변수예요. 그렇다면 0, 1 이제 두 가지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사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 프로모션이 없었던 경기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 이제 관중 수가 많은 경기도 있었을 수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죠? 관중 숫자가 적었던 경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많았던 경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쭉 이렇게 찍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있었던 경우에 관중 숫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프로모션이 있었던 경기가 많지는 않으니까 점을 찍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프로모션이 없었던 경기의 평균 관중 숫자로 우리가 대충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있었을 때 평균 관중 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가 프로모션이 있었을 때 평균 관중 숫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프로모션이 없었을 때 평균 관중 수라고 한번 해보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간단한 리그레션은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프로모션의 여부에 따라서 관중 수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평균 값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프로모션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만큼 관중 숫자가 늘어나는가, 그래서 이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하냐면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와 프로모션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얼마나, 이게 기울기잖아요. 가로축이 1만큼 늘어날 때 세로축은 어텐드인데 어텐드는 얼마나 늘어나는가니까 프로모션이 들어올 때 관중 숫자가 추가로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바로 기울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에 평균 관중 수와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에 평균 관중 수의 차이가 바로 기울기겠죠. 그렇죠? 이 평균 값들의 차이가 평균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 빼기 평균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 이 두 값의 차이가 결국은 이 기울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프로모션이 시행될 때 관중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직관적으로 또는 데이터만 이렇게 분석해 본다면 두 값의 평균의 차이가 우리가 간단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울기 값이 될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코드를 보고 있었고요.
패키지를 로드를 하고 데이터도 이제 불러오죠. 그래서 우리가 쭉 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모형을 만들고 저기죠. 네, 84 라인 넘버 84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사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LM 선형회귀 분석을 하는데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사이에 이제 관계를 사실 보고 싶었던 거냐면 attend라고 하는 것과 예, 버블헤드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예, 이렇게 사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헤드가 있었을 때 관중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두 가지 값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데 하나가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아, 자, 보이세요? 아까 안 보이셨죠? 네. 혼자서 열심히. 네, 우리가 지금 해보고 싶은 것은 어텐드와 버블헤드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사이의 관계냐면 이제 버블헤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사이에 이제 평균 관중 숫자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고 간단한 회귀 분석은 사실 이런 이퀘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해서 해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림판을 이용해 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그림판을 이용하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하고 싶은 건 어떤 y라고 하는 변수와 이제 x라고 하는 변수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렇게 이제 x가 프로모션이고요. 이제 y는 이제 attend입니다. 관중 숫자. 근데 x는 0 혹은 1의 값을 갖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에 y는 어떤 의미가 있고 x가 1의 값을 가질 때 y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그림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x는 바이너리 변수입니다. x가 0이라면 그러면 이제 y는 x가 0이라고 했을 때 y는 이제 a가 될 거고요. x가 1일 때 이제 y는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의 의미가 뭐냐면 x가 0일 때 y는 a이다. 이 a는 결국 프로모션이 없었을 때 평균 관중 숫자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런 그림에서 프로모션이 없을 때 평균 관중 수를 말씀드렸는데 그 값이 이제 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로모션이 있을 때 평균 관중 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없을 때의 평균 관중 수와 프로모션이 있을 때의 평균 관중 수를 보시면 여기 a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은 결국 a는 프로모션이 없을 때의 평균 관중 수니까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이 프로모션이 들어왔을 때 관중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계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x가 바이너리 변수여서 0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1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에서 1로 변할 때 그 말은 곧 프로모션이 들어올 때 b라고 하는 값이 보여주는 것이 관중 수가 얼마나 추가로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y attend와 이제 뭐 R의 코드로 표현을 해보면 버블헤드 라고 하는 변수 사이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A와 이제 B의 값을 추정하는 것이죠. 둘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A는 말씀드렸듯이 프로모션이 없을 때 평균 관중 숫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는 프로모션이 있었을 때 평균 관중 수가
예. 프로모션이 들어오면 평균 관중 숫자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슬라이드에서는 요일 변수라든가 혹은 이제 월 변수를 다 포함을 시켜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월 관중 숫자에 어떤 편차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일별로도 편차가 존재하니까 관중 숫자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버블헤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인들까지도 우리가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아주 단순하게 그 어텐드를 버블헤드로 설명을 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터셉트가 바로 y는 a 플러스 bx에서 이제 a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값이 바로 39138이라고 하는 값이 프로모션이 없을 때의 평균 관중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블헤드 yes라고 하는 이 값이 14007, 14,000명 정도 되잖아요. 버블헤드가 들어오게 되면 평균 관중 수가 14,000명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계적 의미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게 0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버블헤드가 관중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설을 우리가 기각할 수 있는가? 프로모션이 이런 거죠. 프로모션이 관중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가설이란 말이에요. 통계 분석에서는 이제 이러한 가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이게 이제 보통 null hypothesis 혹은 귀무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귀무 가설을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테스트하는 방법은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서머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쉬운 방법부터 소개를 하면 t-value가 6.38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가 95% 혹은 5% 유의 수준, 95% 신뢰 구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했던 귀무가설 버블헤드라고 하는 프로모션이 관중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설을 우리가 기각할 수 있습니다. t-value가 2보다 크거나 혹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probability, 이 확률, p-값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p-값이 0.05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요. 리젝트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거니까 효과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말장난 같지만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과학적인 접근이 꼭 말장난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말장난처럼 들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관중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단 버블헤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몇 월 달에 야구 경기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무슨 요일에 경기가 있었는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효과들도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월 달에 경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석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모형을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상수항 인터셉트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메인은 어떤 변수냐면 그 어떤 경기가 5월에 열렸으면 1 아니면 0 이런 값을 갖는 관측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5월의 경기가 아니었으면 얘는 0이 되니까 없어질 것이고 6월 경기도 아니면 없어져요. 예를 들면 4월 경기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줄라이도 없어지고 어거스트도 없어지고 september도 없어지고 옥토버도 없어져요. 그럼 이제 알파는 4월의 경기를 의미하는 것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일도 한번 생각해 보죠. 4월의 월요일, 먼데이를 생각해 보세요.
Tuesday는 당연히 Monday가 아니니까 얘는 0이 될 것이고 Tuesday 경기만 1의 값을 갖고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Wednesday 0이고요. Thursday 0, Friday 0, Saturday 0, Sunday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는 어떤 값이냐면 4월의 월요일 경기 평균 관중수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겠죠. 여기 들어있지 않은 변수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변수가 알파를 의미하는 것이 알파의 어떤 알파가 뭘 보여주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4월의 월요일 경기 평균 관중 숫자가 알파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모션까지 생각해 볼 텐데 버블헤드는 프로모션이 없었으면 제로, 있었으면 1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없었다면 이 알파가 뭘 의미하냐면 4월의 월요일 경기 프로모션이 없었을 때의 평균 관중 숫자가 알파가 됩니다. 만약에 어떤 4월의 월요일 경기에 프로모션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이제 평균 관중 숫자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런 평균 관중 숫자가 바로 알파 더하기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다 우리가 카테고라이즈 해서 월요일, 화요일, 5월, 6월, 7월 이걸 다 카테고라이즈 해서 셀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셀을 만들고 그 셀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 마치 꼭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셀을 만드는 것이죠. 셀을 만들어서 각각의 셀의 평균 값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베타5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베타5가 있습니다. 자, 5월의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의 월요일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5월의 월요일 경기니까 매일이라고 하는 변수는 1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파는 그냥 이건 상수기 때문에 변수가 어떤 값을 갖든 항상 알파는 있어야 돼요. 이건 상수항이어서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베타5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5월 경기니까 얘네들은 다 없어질 거고요. 월요일 경기니까 얘네들 다 없어질 거예요. 자, 프로모션도 없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5월의 월요일 경기에 프로모션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베타5가 보여주는 것은 4월의 월요일 경기 프로모션이 없었을 때입니다. 4월의 월요일 경기의 평균 관중 숫자와 5월의 월요일 경기의 평균 관중 숫자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알파가 바로 4월의 월요일 평균 관중 숫자였었어요. 그럼 베타5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5월의 월요일 평균 관중 숫자와 4월의 월요일 평균 관중 숫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4월의 월요일 경기를 5월의 월요일 경기로 바꿨을 때 과연 관중 숫자는 얼마나 변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포뮬러였었죠. 이걸 한번 실행해 보면 마이 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한번 볼까요? 마이 마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attend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변수가 바로 ordered month, 그 다음에 ordered day of week, 그 다음에 bubblehead. 그러니까 앞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 변수들을 같이 동시에 다 우리가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간단한 엑서사이즈는 주어진 다저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데이터셋은 우리가 편의상 train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text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반반씩 나누는 것도 뭐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3분의 2, 3분의 1로 나눴어요. 그래서 3분의 2, 그러니까 관측치의 개수가 대략 80여 개쯤 되는데 80여 개의 데이터셋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관측치만을 따로 뽑아가지고 랜덤하게 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을 따로 묶어서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뭐 조금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전체 관측지의 숫자를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전체 관측지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nrow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다저스가 되겠죠.
nrow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nrow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diges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관측치의 숫자, number of observations죠. 관측치의 숫자를 카운트를 합니다. 이 관측치의 수는 뭘 의미하냐면 경기 숫자예요. 2010 우리 지금 보는 데이터 2012년인가요? 2012년에 있었던 다저스의 경기 횟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카운트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3분의 1을 곱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나머지를 또 다른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set se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체 관측지의 일부는 두 개의 데이터 셋으로 구분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랜덤하게 그냥 띄어내고 싶은 거예요. 3분의 2, 3분의 1로 이제 랜더마이즈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랜덤 변수를 제너레이트 할 때 우리가 어떤 시드를 부여를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항상 언제 실행을 하든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랜덤 변수를 우리가 제너레이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드 넘버를 부여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이 컴퓨터 CPU 안에 뭐 저도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자신은 없는데요. not sure예요. 컴퓨터 CPU 안에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컴퓨터 CPU가 시간을 읽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현재 시간을. 뭐 컴퓨터의 시간이겠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난수를 생성한다고 하죠.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합니다. 그러면 CPU가 지금 현재 시간을 딱 읽어서 그 시간에 대응하는 랜덤 넘버를 이렇게 쭉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초 뒤에 다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라고 하면 컴퓨터 CPU의 시간이 달라질 테니까 그때는 또 다른 랜덤 변수가 제너레이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드 넘버를 부여하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으면 매번 랜덤 변수를 실행을 할 때, 뽑아낼 때 매번 다른 랜덤 변수가 뽑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0부터 100까지 숫자로 우리가 한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매번 숫자를 하나씩 뽑을 때 다른 숫자가 계속 뽑히는 거죠. 물론 이제 happen to be 똑같은 숫자가 뽑힐 수는 있습니다만 연달아 3개를 뽑으라고 했을 때 뭐 정말 뭐 우연히 같아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다른 그 난수가 생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번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동일한 랜덤 변수를 우리가 뽑아내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seed 넘버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R에서 seed 넘버를 지정하는 방식이 바로 set.seed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우리 코드에서는 1, 2, 3, 4를 썼는데요. 상관없어요. 1, 2, 3, 4 seed 넘버에 해당하는 난수가 항상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실행을 할 때는 항상 똑같은 랜덤 넘버의 시퀀스가 그러니까 일정한 수열이 되겠죠. 그 시퀀스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매번 결과가 똑같아지겠죠. 이 시드 넘버를 지정하지 않고 랜덤 변수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매번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그 랜덤 변수를 사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니까 그 결과물이 어떤 랜덤 변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똑같은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뭐 대체로 우리가 랜덤 변수의 어떤 시드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set seed는 랜덤 변수의 그 동일한 시퀀스를 우리가 얻고 싶어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는 우리가 diges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observation의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이제 이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분석하고 있을 때는 그렇고 만약에 뭐 이게 매트릭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형태의 뭐 다른 유형의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행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number of rows예요. 그래서 n rows라고 쓴 것입니다. n row. 그러니까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trunk라고 하는 것은 이제 truncate의 약자예요. 우선 n row부터 한번 보시죠. n row. n row는 number of row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igest 81개, 81의 관측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digest 한번 불러와 보죠. 모두 81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1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뽑아내고 싶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트렁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트렁크는 트렁케이트를 줄여서 쓰는 거예요. 트렁크는 어떤 숫자의 소수점을 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9.8 반올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0.8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9가 되고 그 다음에 트렁크에 예를 들면 뭐 10.1, 10.2 뭐 이렇게 치면 뭐 이건 그냥 0.1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렁케이트 하라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의 자리를 그러니까 뭐 그냥 소수점 이하 자리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트렁케이트 뭐 잘라내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다저스의 관측지의 숫자 n row를 하면 81이 되고요. 그래서 81에 3분의 2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54가 되나요? 3분의 2 하면 54가 되나요? 5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n row는 81.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코딩을 하진 않아요. 어떻게 코딩하냐면 우선 n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n row라고 하고요. 다저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계산을 하죠. n1이 이제 n row가 되고 n2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합니다. trunk n1 나누기 곱하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n2를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라인을 조금 더 많이 쓰더라도 그러니까 라인이 좀 많아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지 하나에 막 이렇게 다 때려박고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코드를 다시 읽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교재의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하진 않아요. 저도 코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에 지난 20년 동안 그쵸 이제 제가 PhD 박사과정을 2001년에 들어갔으니까 지난 20년 동안 뭐 상당히 많은 인생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제 생각에 잠자는 시간 그다음에 뭐 논문 읽는 시간 논문 쓰는 시간 빼고 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 그러니까 포트란 타이핑하면서 보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포트란을 실행하면서 그 실행 결과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도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는 별로 이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1개의 observation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제 54니까 이제 54개의 observation만 따로 띄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나머지 이제 27개인가요? 27개는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replicate의 REP라고 하는 함수가 등장하는데 이건 이제 뭐 제가 두 가지 옵션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length라고 해서 옵션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imes라고 해서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죠. length와 times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을 갖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는 지금 제가 1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이제 그냥 원 디짓의 아니죠. 어떤 숫자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와 그 벡터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length라고 하고 5라고 쳐보면 그러니까 1이 5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5번 하라는 뜻이 아니라 길이가 5가 되도록 시퀀스를 만들라라고 반복하라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times를 하면 이건 5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5번. 그래서 1이 5번 반복된 것이고 첫 번째 라인에서 length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5가 되도록 2를 반복하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벡터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1, 2라고 하는 벡터를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 2, 1, 2,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5여야 되기 때문에 1, 2, 1, 2, 1까지만 해서 5를 딱 맞추는 것이고 반대로 times 5가 되면 1, 2의 원소를 갖는 벡터를 5번 반복하라는 뜻이 됩니다. 길이가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엔 1, 2, 1, 2가 모두 5번 반복이 돼서 이 경우는 이제 길이가 10이 돼요. 그래서
REP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옵션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숫자를 하나 입력했을 때와 벡터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실 때 필요한 방법에 따라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코드에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그냥 아이디어만 뭐 말씀을 드리죠.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81번의 경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81번의 경기 중에서 3분의 2를 쪼개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1의 값을 다 어사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4개인가요? 27번의 나머지 경기는 이제 2를 넣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54까지 반복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변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를 54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27번 반복하는 어떤 벡터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조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고 그 다음 단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막 이렇게 섞고 싶은 거예요. 쭉 섞는 것이 이제 뭐랄까요? 이걸 섞어서 자, 이 뉴메릭 벡터를 막 섞어서 이제 다조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붙이는 것입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1 54개와 2 27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train이고요. 실제 분석에 사용하고 싶은 observation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나머지 27개의 경기가 테스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4와 27을 막 섞는 것이죠. 막 섞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를 이제 막 섞는 거예요. 막 랜더마이즈를 한 다음에 이제 섞인 이 벡터를 이제 마지막 컬럼에다가 다조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마지막 컬럼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어떤 건 1, 어떤 건 2, 뭐 1, 1, 2 이렇게 막 섞여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만 따로 띄어내고 이제 2만 따로 띄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코드의 목적인데 하나씩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 54개의 2를 만들고 그 다음 이제 27개의 2를 만드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REP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1 자, 어떻게 하냐면 2를 54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이 54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2를 27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붙여놓으면 되겠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54개의 2를 만들어서 x라고 하는 벡터로 부르고 그 다음에 27개의 2를 만들어서 y라고 하는 변수로 이름을 만든 다음에 둘을 그냥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c 해놓고 1 length 54 해놓고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됩니다. 뭐가 빠졌나요?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겠죠. 제가 뭘 빠뜨렸죠? 이렇게 해서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1 54개와 2 27개를 이렇게 붙여서 모두 81개의 길이가 81이 되는 하나의 뉴메릭 벡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 어떤 변수 이름으로 바꾸어서 다조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복잡하긴 한데 우리 코드는 뭐 하고 싶은 게 뭔지 이제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여기 REP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바로 이제 1을 54개 만들라는 거예요. 1, 1, 1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붙여서 그 다음에 REP가 또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왼쪽에서 했던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이게 바로 27이 되겠죠. n로의 다저스는 전체 관측지의 개수가 되고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82이 되고요. 3분의 2니까 이게 54가 돼요. 빼면 27이 되겠죠. 그래서 2를 27개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제가 이걸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이라고 하는 함수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샘플을 사실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식. 첫 번째는 어떤 숫자의 레인지를 여러분이 부여하고 그 중에 랜덤하게 몇 개를 뽑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로또 번호 뽑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샘플이라고 하고요. 로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1부터 50까지인가요? 이 중에서 5개 숫자를 6개인가요? 뽑아내는 경우 샘플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27 이렇게 쭉 숫자가 다 6개인가요? 뽑히겠죠. 그러니까 로또 번호 뽑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샘플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우리 노트에서 슬라이드에서 사용한 방식은 이건 이제 막 섞는 거죠. 섞는 방식으로 샘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54개의 1과 27개의 2가 서로 막 섞이도록 랜더마이즈 하라는 뜻으로도 샘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샘플을 사용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가 시드 넘버를 지정을 하고요. 시드, 그 다음에 1, 2, 3, 4.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할 때 매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et seed를 한 다음에 샘플 함수를 한번 써요.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바로 샘플 함수를 써요. 그럼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둘의 결과가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set seed를 한 다음에 샘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set seed를 1, 2, 3, 4 하고 또 샘플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을 때 얻는 결과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샘플 한번 해보죠.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한번 해볼까요? 1부터 10? 네. 어떤 예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이렇게 샘플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C의 1부터 10까지는 1, 2, 3, 4, 5, 6, 7, 8, 90이라고 하는 뉴메릭 벡터인데 이거에 샘플 함수를 적용하면 이렇게 1부터 10까지 숫자가 다 뒤섞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하는 벡터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제 샘플링 하다는 건데 랜더마이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과 2가 막 섞여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지금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하는 벡터를 랜더마이즈 한 것이고요. 정확히 같은 결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set seed를 하고 트레이닝 테스트를 랜더마이즈 해야 이제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팩터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전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범주화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뉴메릭 벡터, 문자로 되어 있는 벡터 뭐 이런 것들을 범주화해서 각각의 대응하는 값들을 변환해주는 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1과 2의 값을 갖는 변수인데 이제 1의 값을 갖는 관측치는 트레인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1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제 트레인으로 바꿔주고 2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로 바꿔주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수를 다저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추가하는 것이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코드로 가서 여기서부터 쭉 한번 해보면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작업은 바로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이것부터 제가 한번 해보죠.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랜더마이즈가 됐습니다. 랜더마이즈가 됐고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랜더마이즈가 됐고 이제 첫 번째는 트레인이 됐으니까 그 트레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그게 1의 값을 가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스트니까 이건 2의 값을 가졌던 거고 1, 2의 값을 뭐 갖는 경우에 다 트레인과 테스트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81개의 경기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은 랜더마이즈 한 거죠. 어떤 것들은 트레인으로 구분하고 어떤 것들은 또 테스트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수를 다조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추가를 하면 없었던 새로운 변수가 여기 하나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서브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뭐 비교적 유용한 함수니까 한번 보시죠. 서브셋이라고 하는 함수는 기존의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조건에 맞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서브셋이 띄어내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선택할 변수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조건만 지정을 하고 보시면 서브셋 데이터 프레임 어떤 조건만 지정을 했고요. 어떤 변수를 뽑을지는 변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프로모션에 대한 변수도 있고, 뭐 ordered day of week, 뭐 ordered month 이런 이제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따로 변수는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변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변수를 다 불러오겠다는 뜻이죠. 다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diges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냐면 지금 막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한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트레인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경우만 뽑아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digest 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새로운 변수 트레이닝 테스트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랜더마이즈 해서 여기에서 트레인의 값을 갖는 것들만 따로 띄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번 서브셋을 써보죠. 다조스에 어떤 조건이냐면 트레이닝 테스트가 트레이닝 경우만 따로 이제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트레이닝 경우 보시죠. 뭐가 잘못됐나요? 네. 이렇게 트레인에 해당하는 것들만 쭉 뽑아냈습니다. 축소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면 다 보이겠죠? 네, 다 보입니다. 서브셋을 해서 나온 결과는 쭉 보시면 모든 변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트레인들만 제가 따로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브셋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뽑힌 관측지들을 다조스 다 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럼 이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오른쪽에 여기 보실 수 있겠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트레인에 해당하는 것들만 따로 뽑아 놓은 거예요. 우리의 사실 목적은 뭐냐면 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만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의 결과를 이제 테스트에 적용을 해서 얼마만큼 이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괜찮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결과들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작업은 테스트에
해당하는 이제 관측치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다저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똑같은 작업이에요. 새로운 일은 다저스 테스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때 어떤 것들만 따로 모으냐면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테스트의 값을 갖는 것들만 따로 띄어서 이렇게 뽑아내면 새로 다저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트레이닝 테스트가 테스트인 것들만 따로 뽑아냈습니다. 관측치는 모두 27개가 되겠죠.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거 다 세보면 27개 맞아요. 확인해 보시죠. enrow 그 다음에 dodgers 테스트 하면 27개 맞죠. 그 다음에 train 하면 54개. 그래서 뭐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로 쪼갠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관측치들을 랜더마이즈 한 거예요. 막 섞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봤던 다조스라고 하는 데이터는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날짜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April부터 시작해서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위에 54개 밑에 27개 이렇게 끊으면 이건 이제 날짜별로 구분을 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데이터가 동질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막 섞어놔야 이 두 데이터가 사실상 동질적인 데이터가 되지만 이렇게 날짜 순으로 되어 있으면 이 두 데이터 프레임은 사실상 동질적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4, 5, 6월 달 가을 경기와 봄, 여름 경기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데이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랜더마이즈 한 것이고요. 네, 뭐 우리 이제 대충 다 봤고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다저스 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뭐 무슨 요일의 경기가 있었는지, 몇 월의 경기가 있었는지, 프로모션이 있었는지 효과를 한번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분석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my mode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이퀘이션이고요. 이 my model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lm 하고요. my model. 여러분이 추정하고 싶은 이퀘이션을 그대로 다 사용하셔도 괜찮고 그걸 이제 하나의 포뮬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괜찮고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일일이 다 변수들을 타입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다저스라고 하는 전체 데이터를 이번에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대체로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했냐면 train model fi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죠. train model fi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 train model fit에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정보들뿐만 아니라 이제 coefficient라고 하는 정보들뿐만 아니라 개수죠. 다양한 어떤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는 가설 검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ummary하고 train, model kit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뭐 다양한 개수값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설 검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인터셉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5월, 6월, 7, 8, 9, 10이니까 여기 없는 4월 경기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일이니까 여기 바로 4월의 월요일 경기 평균 관중 수 프로모션이 없었을 때 32,241명 평균 관중 숫자가 되고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월의 평균 관중수, 4월 월요일의 평균 관중수와 5월 월요일의 평균 관중수를 비교해 보면 관중 숫자가 얼마나 변하냐면 5월 월요일의 평균 관중 숫자는 1,747명 정도 적어요. 그런데 보시면
t-value가 2보다 크지 않고 부호는 상관없습니다. 절대값으로. 그 다음에 p-값도 p-value도 0.05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다면 이건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프로모션이 없었을 때 4월 월요일의 평균 관중 숫자나 5월 월요일의 평균 관중 숫자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차이는 1747명만큼 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둘이 뭐 같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6월 경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건 2보다 크고 확률도 0.05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건 통계적으로 0과 다른 거예요. 6월의 월요일 경기는 4월의 월요일, 비교 기준은 항상 4월의 월요일입니다. 6월의 월요일 경기 평균 관중 수가 7,235명 정도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은 보시면 여기 별표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요일인데 4월 경기로 국한을 해서 4월의 월요일이 기준이고요. 베이스라인이고 화요일 경기는 당연히 관중 숫자가 더 많고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5,000명 정도 차이가 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재미있는 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한 5,500명 더 많은데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0.05보다 작으니까 금요일 경기는 4월의 월요일 경기와 4월의 금요일 경기를 비교했을 때 4월의 금요일 경기의 평균 관중 수가 5,500명 정도 더 많다. 그리고 이 값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토요일, 일요일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81번의 달저스 경기 가운데 이제 3분의 2에 해당하는 54개의 경기만 보고 있어요. 요 얘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버블헤드 같은 경우에 4월에 월요일 경기 버블헤드 4월에 그 버블헤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비교했을 때 버블헤드가 들어가면 당연히 평균 관중 숫자가 한 1,200명 정도 증가하고 보시면 p-value가 0.05보다 작으니까 이것도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리그레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고요. 뭐 해석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교수님, 네.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셋시드 하면, 네. 다시 셋시드 할 때까지 계속 그 시드 값이 적용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셋시드를 하면 우리가 그 랜덤 넘버의 시퀀스를 쫙 정해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쫙 정해져 있어요. 거의 무한대까지. 그래서 뭐 요만큼 쓰게 되면 그 다음엔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엔 요거 나오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시드를 새로 똑같은 시드 넘버를 가지고 셋 시드를 사용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랜덤 넘버가 항상 같아요. 근데 셋 시드를 써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했어요. 그 다음에 셋 시드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시드를 한 다음에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똑같은 시드 넘버를 적용해서 셋 시드를 불러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셋 시드를 갖고 똑같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셋 시드하고 한 번 불러오고 그 다음에 다시 셋 시드하고 또 한 번 불러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두 개의 결과가 같아요. 그 다음에 랜덤 넘버의 개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똑같이 1, 2, 3, 4 시드 넘버를 써서 랜덤 넘버를 불러왔는데 10개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시드 넘버 1, 2, 3, 4를 써서 100개를 불러오면 이건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의 난수를 생성을 할 때 시드 넘버를 쓰면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네. 질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이거 리그레션 해석하는 거 괜찮으세요? 별 문제 없으세요? 네. No answer. No response.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리그레션하고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리그레션을 해서 우리가 이 결과를 train model fi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요. 이게 여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예측을 한다든가 혹은 뭐 다양한 이제 목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predict라고 하는 함수에 predic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형식의 변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 예를 들면 train model fit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만 이 predict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redict 안에 넣으면 어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실제로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 야구 경기가 요일, 월, 그다음에 프로모션의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관중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실제 우리가 관찰한 어텐드의 값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똑같은 요일, 똑같은 요일, 똑같은 월은 사실 그날 경기가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는 특정 한 연도 2012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경기만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 경기, 14년 경기 여러 해의 경기를 다 이렇게 모아 놓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월, 그러니까 4월에 오늘이 4월의 화요일이긴 하죠. 그렇죠? 4월의 화요일에 어떤 경기가 있었습니다. 4월의 화요일 2012년의 경기, 2013년 경기, 14년 경기 똑같은 월, 똑같은 요일에 경기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2년, 13년, 14년의 관중 숫자가 다 다를 거예요. 물론 우연히 같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정확히 관중 숫자가 똑같을 확률은 매우 낮겠죠. 관중 숫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predic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얻고 싶은 건 뭐냐면 2021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4월에 어떤 화요일 경기의 관중 숫자는 어떻게 될까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정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프로모션 여부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죠, 물론. 그러면 4월이라고 하는 정보를 집어넣고 화요일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면 관중 숫자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상된 값은 당연히 2021년에 4월의 화요일 경기에 실제 관중이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실제 관중 숫자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건 예상한 거니까. 이 예상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한 추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 이 결과를 사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석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시면 제 생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슬라이드의 이 숫자와 지금 제가 한 것의 숫자가 왜 다르냐면요. 랜더마이즈 해서 어떤 경기를 트레인으로 넣고 어떤 걸 테스트로 넣을지를 이제 우리가 랜더마이즈 했잖아요. 이게 랜더마이즈 한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고 있는 경기들과 제가 지금 왼쪽에서 오늘 제가 직접 한 결과에는 서로 다른 경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랜더마이즈가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드 넘버를 제가 넣고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작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로또 뽑는 거 이야기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른 것이지 똑같이 시드 넘버를 주고 똑같이 바로 이 리그레션 작업을 하면 결과는 사실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하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제가 아까 리그레션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물론 이제 정확한 값들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 35,537 상수항에 해당하는 것이 값이 달라서 죄송합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이고요. 인터셉트가 되고 그 다음에
5월에 마이너스 3,945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마이너스 1,747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베타 5, 베타 6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추정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일 2021년 어떤 화요일에 4월에 어떤 화요일에 야구 경기를 한다면 프로모션이 없는 경기예요. 그렇다면 관중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거 가지고 예상하는 것이죠. 예. 몇 명이 되냐면 35,537명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관중 숫자는 이거와는 다르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모형을 사용을 해서 예상 관중 숫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상 관중 숫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리가 뭐 경제 분야나 경영 분야나 뭐 상관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뭔가를 예상을 해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가 될 것인지, 뭐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 내일, 뭐 다음 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인지를 예상하잖아요. 그 예상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퀘이션을 사용하느냐, 어떤 뭐 이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이와 비슷해요. 물론 이제 확진자 숫자를 예상하는 건 이거와는 좀 다르겠죠. 본질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어떤 식이 있고 그 식을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찾아낸 다음에 각각의 변수들의 효과, 여기서 메이, 준, 줄라이, 버블헤드 이런 것들의 효과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일 혹은 다음 주에 비슷한 요소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확진자 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을 대체로 채택을 합니다. 한번 제가 간단한 엑서사이즈를 여기에 넣어봤는데요. 만일 다가올 6월의 목요일 경기에서 버블헤드 경품 행사를 개최한다면 관중 수는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6월의 목요일 경기니까요. 다른 변수들은 잘 생각할 필요 없이 준 이거 하나 남겨놓고 목요일이니까 Thursday겠죠. 요거 하나 남겨놓고요. 버블헤드 있으니까 요거 하나 남겨놓으면 돼요. 상수항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상수항, 준, Thursday, 버블헤드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다 더하면 그러니까 6월이니까 주는 1의 값을 가져야 되고 다른 월을 보여주는 변수는 다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이니까 Thursday만 남겨놓고 1이 될 테니까 나머지 Tuesday, Wednesday 이런 것들은 다 0이 될 거예요. 버블헤드도 있으니까 버블헤드를 시행한다면 그러면 이제 관중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다 더하면 우리가 예상 관중 숫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프리딕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predict라고 해서 결과를 먼저 한번 보고 그 결과를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redict. 그 다음에 my model fish인가? 그렇죠. train model fish입니다. train. 이렇게 하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이상한 숫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경기의 예상 관중 숫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측치가 뭔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train model fit은 다조스 train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예요. 다조스 train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모두 54개의 맞죠? 54개의 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 경기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경기 보시죠. 여기에 가서 첫 번째 경기는 4월 10일에 있었는데 이 경기의 실제 관중 숫자는 5만 6천 명이에요. 이건 실제 관중 숫자고 우리가 추정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관중 숫자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예상 관중 숫자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경기의 예상 관중 숫자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의 경기, 그다음에 Tuesday 이 정보만 가지고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한 관중 숫자는 4만 5천 명 정도. 실제치와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관중 숫자를 결정하는 요소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날씨라든가 템퍼러처, 날씨라든가 주간 경기인지 야간 경기인지의 여부라든가 혹은 상대팀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예요. 상대팀이 굉장히 유명한 빅팀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관중 숫자가 많겠죠.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다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56,000명. 그 다음에 이거 개막전이란 말이에요. 개막전은 아무래도 다른 경기와 비교했을 때 관중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프로야구가 지난주에 개막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 프로야구. 그렇다면 이제 실제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좀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28,0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 모형에 따른 예측치는 한 37,000명 정도. 당연히 차이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치를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측치를 이걸 이제 사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fitted value라고 불러요. 적합 값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fitted value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과 실제 관중 숫자와 모형을 통해서 추정한 예측한 값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적합 값들을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다음 코드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predict 해서 예측값, 적합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새로운 변수로. 그러면 새로운 변수가 여기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보시죠. predict attend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실제 값과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모형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요일, 월, 버블헤드 프로모션의 여부만 가지고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모형의 경우에는 실제 관중 숫자와 예측치 사이에, 적합값 사이에 이제 오차가 되게 적겠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모형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가에도 관심이 많이 있을 텐데, 파이낸스나 금융 부문에서도 요즘 빅데이터를 많이 쓰니까요. 네. 제가 그쪽 분야에 그렇게 막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스터디를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요즘 금융 쪽에 데이터를 좀 한번 볼까 이런 생각도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주가 변동을 예상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모형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주가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 요일이랑 월, 프로모션의 여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조합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측 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fitted value를 찾아서 실제 주가 지수와 나의 모형이 예상하는 주가 지수, 그러니까 예측값 사이에 이제 차이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 차이가 적으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일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 종합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 혹은 이제 특정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설명력이 굉장히 좋다면 내 모형을 믿고 여러분은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했던 작업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번째 해보고 싶은 거는 새로운 데이터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존 데이터의 그 적합값을 한번, 예측값을 한번 찾아본 것이고, 이번에는 새로운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모형을 분석했던 데이터는 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다저스 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썼고, 다저스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 데이터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레인에서 얻은 결과를, 그러니까 실제로 모형을 분석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다저스 테스트는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예측해보는 것이죠. 새로운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모형이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죠. new data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만 다시 지정을 하면 돼요. predict라고 하고 new data,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다저스의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숫자들은 다 뭘 의미하냐면 다저스 테스트의 27개의 경기에 대한 예측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한번 보시죠. 비교해서. 여기 테스트로 가보겠습니다. 27개의 경기고요. 첫 번째가 4월 11일에 있었던 경기인데 이 경기의 관중 숫자는 29,000명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다저스 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얻은 결과를 예를 들면 추정치들이죠. 베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거 뭐에다가 적용한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이걸 얻었어요. 이건 다저스 트레인을 이용해서 얻은 이 결과를 그대로 다저스 테스트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저스 테스트에서 우리가 사실 사용하는 정보는 첫 번째 경기가 4월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수요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형이 맞다고 치고 4월에 수요일 경기 당연히 나머진 다 제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수요일만 남기면 되겠죠? 프로모션이 없었을 거예요. 프로모션이 없었다면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35,537, 그 다음에 웬즈데이니까 이거 남겠죠. 더하기 1,182 하면 이게 바로 4월의 수요일 경기에서 예상되는 관중 숫자가 돼요. 실제 관중 숫자랑 다르겠죠, 물론. 그래서 예측해서 우리가 예측값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한 거고요. 이 예측값을 이제 다저스 테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이름으로 넣으면 될까요? predict attend인가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저스 테스트에 predict attend라는 이름으로 넣으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가 하나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이터에서 찾아낸 결과물들을 이제 이쪽 데이터에 적용을 한 것이고요. 우리 챕터 여기서 끝내고 다음 챕터까지 들어가야 여러분들한테 감성 분석이나 텍스트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일단 하기로 한 대로 가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작업한 것들을 제가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다저스 테스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형을 적용해서 예상한 예상 관중 숫자가 있고 실제 관중 숫자가 있는데 모형이 얼마나 좋은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조금 마이너한 거 하나를 생각해 보면 상관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관중 숫자와 우리가 예상하는 관중 숫자 사이에 이제 상관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첫 번째 모형을 테스트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는 상관계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것이고 상관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이 두 변수가 거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1 혹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두 변수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변수인데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같이 따라서 변하는 건데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하나가 늘어날 때 또 다른 변수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 그 두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면 하나의 변수가 늘어날 때 다른 하나의 변수는 감소하는데 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상관계수는 양수를 갖고 그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면 상관계수는 이제 음수의 값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 정도가 매우 밀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다저스 테스트에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 결과를 이용을 해서 실제 관중 숫자와 모형을 사용해서 예상한 관중 숫자 사이에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모형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선 CO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텐데 COR은 두 변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하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작업은 다저스 테스트에 있는 실제 관중 숫자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만들어낸 예측 값이겠죠. predict, attend라고 하는 변수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이게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실제로 다처스 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 그 모형이 사실 굉장히 좋은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0.62 정도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0.6 정도면 높은 값이긴 한데 그렇게 성공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값이 좋냐면 한 0.8은 넘어야 우리가 괜찮다. 이게 만약에 이제 주가 지수라고 한다면 0.6 정도면 좀 약해요. 0.6이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닌데 당연히 좋죠. 0.5보다는 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코릴레이션 계산할 수 있는데 뭐 여기는 이제 with 함수를 사용한 것이고요. 쭉 보시면 이제 with 함수를 사용했고 우리 그 교재 코드에서는 그 제곱한 값을 뭐 사용을 한 거죠. 뭐 제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상관계수는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이쪽 분야에서는 그게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제곱하지 않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제곱하고 싶으면 이렇게 제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round라고 하는 함수가 등장하는데 round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소수점 세 자리까지 digit라고 하는 옵션을 넣어서 보시죠. digits라고 하는 옵션을 넣어서 여기서요. 176페이지에서 뭐 예를 들면 0.4532984를 집어넣고 digit 3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셋째 자리까지 표시한 것이고 뭐 나머지는 그냥 뭐 여러분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물을 조금 예쁘게 나이스하게 그냥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CAT 이런 건 제가 아마 이번 학기 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죠. 자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랜더마이즈에서 나눴죠. 이번에는 전에 한번 해봤던 건데 dplyer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bind rows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한번 해봤던 작업이기도 합니다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bind rows라고 하는 함수가 그 dplyer 패키지에 있는 함수가 뭐 내장 함수인 rbind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rbind를 한번 사용해보고 뭐 시간 되면 bind rows를 그대로 또 한번 dplyer 패키지를 불러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bind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r은 row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라는 뜻입니다. 스택하라는 뜻이에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변수 똑같고 변수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관측지의 개수만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붙이는 것이 뭐 정상적인 작업일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관측지의 숫자도 서로 다른데 변수들도 똑같은 변수가 막 중복해서 나타나겠죠. 이렇게 붙이는 건 전혀 메이크 센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했던 작업은 다저스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랜더마이즈해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분을 했고 여기에 어떤 모형, 리그레션 모형을 적용을 해서 관중 숫자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형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각각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5월의 효과, 6월의 효과, 화요일의 효과, 수요일의 효과, 요일의 효과, 월별 효과 다 찾아보고 그다음에 프로모션의 효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그대로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서 관중 숫자의 예측치를 한번 찾아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조금 전에 실제 관중 숫자와 attend와 예측한 attend 사이의 관계
attend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까지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붙여서 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뭐 R bind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just train, .just test 이렇게 해서 묶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병합하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R bind, .just test, 그다음에 .just train 하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질 텐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가 여기 생겼고요. 81개의 관측치를 갖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붙인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앞에 쭉 테스트가 나오고 뒤에 27개는 트레인이 되겠죠. 테스트가 먼저 왔군요. 죄송합니다. 트레인을 먼저 써야 되는데 앞에 27개, 뒤에 이제 54개의 관측치들이 따라서 올 거예요. 뭐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바꿔서 쓰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병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ind rows는 deployer로 불러와야 돼요. library deployer 이렇게 해서 deployer를 불러오면 이제 bind rows를 쓸 수 있겠죠. bind rows 하고 그 다음에 .just 이번엔 train부터 하겠습니다. train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분석을 했으니까 .just 테스트를 하면 똑같이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결과는 동일할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DD, 이번엔 DD라고 한번 이름을 해보죠. DD가 생겼는데 보시면 81개의 observation, 그 다음에 16개의 변수,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R bind보다는 bind rows가 조금 더 효율적이니까 아마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든가 그럴 거예요. 속도도 조금 더 빠르거나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 텐데 아까 실제 관중 숫자와 모형에 의해서 예상되는 관중 숫자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병합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병합한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코드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just plotting frame이라고 불렀네요.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죠. 그래서 .just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고 싶은 것이 여기 .just plotting frame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뭐 다음에 나오는 그림 그리는 방법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XY plot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 간단하게 전에 잠깐 봤었죠, 그렇죠?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는데 여기에서는 attend, predict attend와 이제 attend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그림으로만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뭐 qplot 이런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qplot으로 제가 먼저 한번 그려볼 거예요. predict attend와 이제 attend 사이의 관계를 한번 qplot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안 썼죠, 그렇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타이핑 하시면 되죠. with 함수를 써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일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제가 결과는 똑같습니다. attend와 predict attend 변수 순서를 바꿔볼게요. 가로축에 실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죠. 뭐. 가로축에 이제 예상한 관중 숫자, 그다음에 세로축에는 그냥 꺼내서 볼까요? 보시면 이제 가로축의 예상 관중 숫자와 세로축의 예상 관중 숫자가 나오는데 뭐 당연히 뭐 차이가 존재할 거고요.
이제 이게 얼마만큼 잘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가에 따라서 이제 모형의 설명력이 좋은지 설명력이 이제 좋지 않은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 거고 실제 뭐 슬라이드에서 XY 플랫을 사용을 하는데 XY 플랫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죠. 뭐 여기서는 그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겠죠. 레티스인가요? 그렇죠? 레티스를 불러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XY 플랫 그 다음에 이제 attend 데이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predict attend 가로축의 변수고 세로축은 이제 attend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그림을 이제 그려볼 수 있고 XY 플랫의 이제 좋은 점은 이렇게 구분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의 형태로 이렇게 바 표시를 하고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경우와 테스트의 경우로 나눠서 그림을 따로 그려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트레인, 오른쪽에는 테스트. 그래서 왼쪽에 트레인은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프리딕트와 어텐드, 실제 어텐드와 예상 어텐드 사이의 관계가 조금 더 긴밀하게 보이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사용한 정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쪽 그림이 당연히 이쪽 그림이 더 좋고요. 이쪽 그림도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해 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버블 헤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표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여기인가요?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버블 헤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룹스 버블 헤드로 하나 옵션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버블 헤드가 있었던 경기들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마킹을 해줍니다. 버블 헤드가 있었던 경기에 관중 숫자가 더 많다는 걸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두 변수 사이에 관계를 보여주는 뭐 직선도 넣을 수 있고 여기에서 이 선은 45도 선이에요. 그래서 이 45도 선에 정확히 떨어진다면 어떤 관측치들이 그러면 모형의 설명력이 좋은 걸 뜻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히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관중 숫자를 모형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서 비주얼하게 그냥 뭐 눈으로 판단하는 뭐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림을 이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눈으로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체 데이터를 한번 사용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작업이고요. 여기에서는 전체 다저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분석하겠다는 것이니까 결과는 당연히 좀 다르겠죠. 전체 81개의 관측실을 다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뭐 관심 있는 학생들께서는 좀 보시고 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 내용이고요. 2장에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특히 바이너리 변수들, 프로모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효과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값을 찾는 거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만 predic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값을 찾는 거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어요. 후반부에서는. 네,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참고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챕터 4 얘기를 잠깐 하고, 네, 뭐,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마켓 바스켓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뭐, 경영학과의 마케팅 같은 데서 조금 다루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도 뭐 관심을 갖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4장, 3장은 스킵하고 4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강의하고 13일 다음 주 화요일 강의하고 그 다음에 4월 22일이 아마 예, 제가 알기로 중간 시험이죠,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까? 여덟째주면 맞나요? 중간 시험이? 날짜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여덟 번째 주가 맞습니까? 아니면 일곱 번째 주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4월 20일이 중간 시험이에요. 네. 4월 20일 중간 시험. 예. 그래서 아마 시간이 다음 주, 예, 다음 주 한 번 더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뭐 마켓 배스킷도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 간단하게 좀 하고 싶은데 텍스트 분석이라든가 감성 분석 같은 파지티브한 뭐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는지 네거티브한 단어들 네거티브 네, 요즘 네거티브 또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순한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단순히 뭐 텍스트 분석하는 거나 뭐 감성 분석하는 거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런 리그레션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마켓 바스켓 어널리시스도 그 제가 좀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는 뭐 그냥 다 너무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쉽게 그냥 뭐 코딩 몇 개를 가지고 뭐 텍스트 분석이나 감성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장을 조금 보고 시간이 되면 텍스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4장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 이걸 왜 하냐면요. 보통 그 마트에 가면 그 이마트라든가 뭐 롯데마트라든가 뭐 이런 데 가시면 제품을 하나 정도 구입하고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 대형마트가 바로 집 옆에 있지 않다면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는 뭐 비교적 많은 제품들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일 테니까 여기서의 관심사는 X라고 하는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Y라고 하는 제품을 구입하는가.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만 구입하지 않고 여러 개를 같이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제품과 Y라고 하는 제품 사이에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런 관계가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X, Y를 같이 구입하더라 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다면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것과 Y라고 하는 것을 같이 구매를 해요. 그러면 X를 구매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 개인정보 동의를 한 뭐 이마트 고객들, 그렇죠? 뭐 뭐죠? 저기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다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 뭐죠? 회원 번호인가요? 그렇죠? 예, 번호 입력,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하면 뭐 이렇게 포인트 적립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예. 그러면 만약에 X라고 하는 제품을 디스카운트 한다. Y라고 하는 제품은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그럼 X라고 하는 제품을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하면 X와 Y를 같이 구매한 사람들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고객들에 한해서 X라고 하는 제품 디스카운트 하면 그 디스카운트 정보를 뭐 핸드폰 문자로 쫙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물론 다 오지는 않겠지만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은 마트에 와서 X를 구입하면서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는 Y라고 하는 제품도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장 디스플레이를 할 때에도 X와 Y라고 하는 제품을 같이 구입한다는 걸 이제 마트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할 때 X와 Y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다양한 목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데이터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 규모가 방대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뭐 그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저 은평구에 있는 저희 집은 그쪽은 아니고요. 은평구에 있는 이마트에 토요일 오전에 잠깐 들어갔는데 막 사람이 제가 최근 2, 3년 동안 만난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은 비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바뀌는 봄이 되는 계절이니까 아마도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행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마트에 왔어요. 그러면 토요일 하루에 왔다 간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그건 그냥 빅데이터죠.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뭐 이마트든 아니면 뭐 제3자든 혹은 뭐 저와 같은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든 그러한 데이터 정보가 주어지면 그것으로부터 유용한 어떤 인포메이션들을 가치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마켓 바스켓 분석이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내용들은 가급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제 데이터에서 찾아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의 방법을 아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세컨 오더예요. 마이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메이저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분석 방법,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무엇이고 지금 제가 리그레션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가시면서 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나이에 여지껏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게 제가 방법론을 많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포트란이나 뭐 C++를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잘하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공학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포트란 잘할 거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C++를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슈퍼마켓을 찾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건은 뭐 다양하고요. 뭐 보통 대형마트 가시면 뭐 최소한 10개 아이템 개수로 카운트 해본다면 뭐 20개 이렇게 구매를 하죠. 한두 품목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의 마켓 바스켓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고요. 시장 바구니 분석, 마켓 바스켓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 간단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인데요.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어떤 제품과 어떤 제품을 같이 구매하는가? 그 다음에 이마트 입장에서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나란히 배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제품 할인을 할 때 같이 할인해주면 좋은 게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제 번들링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번들링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번들링을 하면 좋을까. 어떤 걸 끼워주면 그 제품의 소비량이 무조건 막 아무거나 끼워준다 그래서 물론 아무거나 끼워주면 저 같은 사람은 사요. 뭐 이렇게 뭐 저는 뭐 편의점 가도 뭐 제가 마시고 싶은 게 이렇게 딱 특별한 선호가 없기 때문에 1+1 하는 거 무조건 삽니다. 음료수도 냉장고에 넣어서 1+1 사요. 별로 뭐 어차피 다 몸에 안 좋은 물 빼고는 다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1+1 무조건 어차피 몸에 안 좋은 거 가장 싼 걸 먹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품 X를 구입한 소비자들 가운데 이제 대부분 Y라고 하는 제품을 구입한다라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SWC가 잘못 눌렀어요. 예. 그래서 제품 X를 구입한 소비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제 Y라는 제품을 구입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마케팅에서는 이걸 상관 규칙, 상관 법칙,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확률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일종의 조건부 확률이겠죠. X라고 하는 것을 구입했다는 전제 하에서 Y라고 하는 제품을 구입할 확률. 그래서 이제 확률의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할 때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X는 하나의 제품이어도 괜찮고요. 여러 개의 제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Y가 하나의 제품이어도 괜찮고 뭐 2개 이상의 제품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제 X와 Y가 겹치지만 않으면 되죠. 당연히 겹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상관 법칙에서는 두 가지 유용한 어떤 정보를 이용을 하는데 첫 번째가 support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confiden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upport는 어떠한 그 품목을 구입할 확률, 그러니까 마트를 찾은 전체 소비자들 가운데 그 품목을 구입한 사람들의 비율이, 그러니까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입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만큼인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우유를 생각해 보시죠. 우유 같은 경우에 엊그제 하여튼 이마트를 갔더니 사람들이 다 달걀을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달걀 값이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아마 달걀을 많이 할인했던 것 같아요. 달걀 판으로 되면 2판씩을 이렇게 묶어서 다 카트에 담아가더라고요. 그 서포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달걀 판으로 되어 있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달걀이라고 하는 품목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은 따로 있습니다만 대충 말씀드리면 이마트를 찾은 사람들은 몇천 명 될 것 같아요. 그 몇천 명 중에서 카트에다가 자신의 쇼핑 카트에다가 달걀을 담은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서포트라고 할 수 있고 confidence는 이건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을 구입한 사람이 이제 Y라고 보니까 삼겹살도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걀이 X고 Y가 삼겹살이라고 한다면 이제 달걀을 구입했다는 전제 하에서 삼겹살을 구입할 확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confidence예요. 그래서 여기서 X를 뭐 antecedent 뭐 그다음에 Y를 consequent라고 부르는데 이제 X는 선행하는 것이고 이제 Y는 후행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X를 구입한 사람들이 Y를 구입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X와 Y를 모두 다 구입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두 개 다 구입한 거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조건부 확률의 개념으로 다시 해석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Y를 구입한 사람이 X를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와 Y가 모두 다 바스켓에 담겨 있으면 쇼핑 카트에 담겨 있으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X만 구입한 사람도 있고 Y만 구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선행 관계, 후행 관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예를 하나 제가 간단하게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아이디는 이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들이에요. 9명의 소비자들이 첫 번째 소비자는 이건 이제 스캐너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제품마다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는 아마도 이제 바코드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스캐너 이런 데이터를 이제 경제학자들은 스캐너 데이터라고 불러요. 바코드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스캔해서 스캔해서 계산하잖아요. 삐삐 하면서 이제 찍죠, 제품 같은 거. 스캐너 데이터입니다. 바코드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아이템 코드가 1, 2, 5, 그러니까 세 가지 품목을 구입했고 두 번째 소비자는 2, 4, 그러니까 바코드가 2인 제품과 바코드가 4인 제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다섯 번째 소비자와 일곱 번째 소비자는 이제 같은 품목을 구입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조금 이제 앞으로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 부분 집합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템 셋이라고 하는 것들, 아이템 셋을 제가 정의를 할 텐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개의 품목이 있냐면 9명의 소비자가 있고요. 몇 개의 품목이 있냐면 1, 2, 3, 4, 5 제가 5개의 품목만 생각을 했습니다. 9명의 소비자, 5개의 품목이에요. 그러면 5개의 품목인데 어떤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조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딱 하나의 품목만 구입할 수도 있어요. 1 하나 혹은 2 하나 혹은 3 하나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템 세일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5개의 품목만을 판매하는 어떤 뭐 레스토랑이어도 상관없어요. 음식 메뉴도 상관없습니다. 레스토랑도 괜찮고 뭐 마트여도 괜찮고 뭐 상관없어요. 5개의 품목만 파는 곳에 갔을 때 안 사고 나오는 경우는 데이터에 남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가는 사람들은 데이터에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아웃을 하고 계산을 해야지만 데이터에 남으니까 보고 가는 사람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구입하는 경우에 어떤 것들을 구입할 수 있을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의 조합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만 구입하는 경우 1만 사던가 2만 사던가 3만을 사던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2개를 구입했다면 1과 2를 사던가 1과 3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뭐 4와 5를 구매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2개씩 구입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3개씩 구입하는 경우 1, 2, 3, 1, 2, 4, 1, 2, 5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5개를 판매하는데 4가지만을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1, 2, 3, 4, 1, 2, 3, 5, 2, 3, 4, 5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개를 다 살 수도 있습니다. 뭐 1, 2, 3, 4, 5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아이템 셋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5개의 품목을 판매하는데 그런 마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겠죠. 그걸 다 한번 나열해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품목을 구매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품목을 구매한 사람은 6명이 있어요. 한번 돌아가 보죠. 보시면 1이라고 하는 품목을 바스켓에 담아서 계산한 사람들은 모두 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냥 딱 1만 구입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에 1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명 중에 6명이 1을 바스켓에 담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2를 바스켓에 담은 사람도 7명이 나타날 거예요.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1과 2를 바스켓에 담은 사람들은 비교적 적을 거예요. 1과 2를 모두 담은 사람은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R이나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그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집단 지성이죠. 발전시킨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산을 자기가 다 알아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이라든가 파이썬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다 내장화되어 있거든요. 어떤 특수한 패키지만 불러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A rules라고 하는 패키지를 우리가 사용할 텐데, 그 패키지만 불러오면 이걸 우리가 직접 다 가능한 경우를 다 생각하고 뭐 가능한 아이템들이 누구의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지 다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다 R에서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작동하는지, 뭐 계산되는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제품들로 이루어진 아이템 셋,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바스켓에 1, 2, 3을 모두 담은 사람은 누구인가 찾아보는 거예요. 9명 중에 1, 2, 3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여기 하나 있어요. 2사람이 이 3가지 품목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2번 나타나고요. 마찬가지 계산을 우리가 다 해볼 수 있고 4가지 품목을 담은 사람도 우리가 다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걸 확률로 표현하는 것이죠. 나누기 9 하면 되는 거예요. 9명의 소비자들이 있었으니까. 각각의 빈도 우리가 카운트 했습니다. 조금 전에 카운트 했던 게 바로 1, 2, 3이었죠. 그렇죠? 2명 카운트를 하고요. 전체 소비자가 9명이니까 이건 사실 9를 넘을 수가 없어요. 1이 바스켓에 담은 사람을 찾으면 맥시멈 9니까 이건 사람의 숫자를 넘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9로 나눈 이 값을 바로 서포트라고 합니다. 서포트는 어떠한 품목이 바스켓에 담길 확률이다라고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교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서포트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이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R에서 우리가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 필요한 정보들을 다 알려주니까 정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정보를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문제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